금융하고 너무 반대잖아요. 이제도 한번 뜯기는 거를 왜 금융활동을 했을까? 물론 예수의 가르침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보충, 자원의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마지막에도 중요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을 두고는 우리가 같이 사는 이 세상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그 약간 뜯기고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구류활동을 계속한다. 이게 중세에 처음 시작된 수도원에서 시작된 금융의 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금융에 대해서 장난을 배긴가. 이런 얘기 오늘 김영주 교수님이 우리들한테 아주 잔잔하게 들려주길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자신데요. 김종서 선생님 직접 모시고 이 책의 뭐라고 좋을까요? 그 집필 취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원리,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이런 얘기를 잠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북토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몰골로 서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 오늘 이제 목욕 재개하고 깨끗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아마도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내 개인은 사실 시대가 만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87 6월 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지금 이제 서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없어졌지만 그쪽에 양정고등학교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이제 전경차가 뒤집어지고 불타고 뭐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실패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그런 실패의 과정을 목격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취직해서 들어갈 즈음에서는 97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었고, 그때 마침 이제 회사에서 97년 외환위기 때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났죠. 그래서 떠나서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마르크시스트였고요. 뭐 젊었을 때 마르크시스트가 아닌 사람은 뭐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마르크시즘을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캐나다의 요크대학에 갔고요. 거기 있는 이제 마르크시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마르크시즘이 해답이 없구나 라는 게 이제 적나라하게 제가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은 이제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사고 체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뭐 함석헌 선생, 뭐 이영호 선생, 뭐 불교도 관심 있었고 노자 모임도 나갔고요. 그러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영국 철학자입니다. 김영옥 선생이 이제 백두라고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화이트헤드예요. 그분 그 사람 철학을 접하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하고 한 3, 4년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연한 어떤 기대, 이 사람 철학을 좀 알면 새로운 사회과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작정 덤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뭐 의외로 괜찮았다. 내가 좀 모험을 걸었는데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의 주요 비판은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나의 자아의 동일한 나 자아의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나
아니면 주체라는 게 있느냐라는 기본 질문을 던지고요. 화이트헤드는 그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화를 딱 이렇게 영화를 찍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영화 필름은 이렇게 한 장 한 장이잖아요. 한 장. 근데 이제 연속해서 틀면 이제 제가 달리는 모습을 찍는다면 내가 있어서 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필름 한 장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뭐냐면 생성과 존재라는 것은 이 순간 생성되고 소멸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겪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 모여서 그 유사성이 어떤 주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문제를 한번 재해석해보자 싶어서 이제 덤벼들었던 게 이제 금융과 회사, 금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보시면 금융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현대금융은 국가 부채가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채권 채무자거든요. 그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면서도 충실하게 사기업한테, 은행한테 충실히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 충실한 채무자가 되어야만이 그 금융시장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언제라든가 위기가 있는데 이때 아주 신실한 채무자가 있으면 그 자본주의 금융이 유지가 됩니다. 그만큼 어떤 공동체라는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채는 대부분 국민들이 사거든요. 미국 국채도 우리는 뭐 중국이 많이 산다고 하지만 70%는 미국 국민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성원이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모인 국가가 채무자가 됩니다. 이거는 좀 새로운 어떤 관계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면 이전에는 그 개인이 공동체에 빚을 졌다라는 사고는 있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공동체 없이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현대에 들어서면 국가가 개인의 채무자가 됩니다. 빚쟁이가 되고, 국가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왕 같은 경우는 왕이 빚을 져도 죽으면 채권자가 어떤 채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죽어버리니까. 근데 근대 국가는 어떤 추상적 인격성을 띠고 있잖아요. 영생불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자의 권리가 채무자가 죽어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그만큼 채권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제도는 현대 그 자본주의 사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로마 제국하고 비슷합니다. 전쟁 국가고요. 그리고 화폐가 유통수단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서 로마법 12편법에 의하면 이건 이제 로마법의 근간이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요. 채무자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살을 칼로 도려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채권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제 근대사에서도 채권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모든 빚은 갚아야 된다. 아까 이래경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적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당장 먹을 거를 사야 되는 그 돈에 대해서는 중세 같은 경우에 이자를 내리면 채권자를 잡아갔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모든 빚은 갚아야 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돈을 빌린 것조차도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원래 사설 감옥이 채무자들 가두는 것에서 이제 근대 서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개인의 그 도덕적 의무도 강해지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적 특권도 강해지고요. 그리고 상속권이 없었는데 상속권이 이제 등장하면서 부의 어떤 그 불평등이 대물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고대 로마나 현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로마하고 현대의 차이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차이점이 바로 채권하고 재산권을 이종격에 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산권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채권자는 어떤 자기 투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을 소유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재산권자가 되고 책임을 회피할 때는 채권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책임과 권한이 불균형된 어떤 극적인 상황이 이제 자본주의에서 등장하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고대 로마하고 다른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뒤에 계속 얘기할 텐데, 어쨌든 제 문제의식은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 이꼴은 자본주의잖아요. 이제 시장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대단히 그게 문제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문물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물건을 통해서 그 다른 지역의 문화가 하고 교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폐지해서는 안 되고 시장을 좀 더 인간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시장은 경제학적으로 도덕하고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어떤 도덕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가격이 붙어가지고 좀 계산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좀 더 상호 구조의 형태. 내가 만들어서 당신을 돕는 거고 나는 상호에서 도움을 받는 거고, 이런 어떤 경제의 영역을, 금융이나 이런 영역을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제 재해석하고 따라서 도덕의 영역이 이제 금융이나 회사의 영역까지 이제 침투해서 도덕이 지배하는 것. 바로 책임과 권한이 균형 있게 존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그냥 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는 것은 물건을 살 때마다 너무 기쁜 거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런 어떤 경제 영역을 바로 도덕적인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폐지하지 않고 시장을 존속시키면서도 여러 가지 시장의 역할이 다른 상호부자의 사회적 관계하고 연립돼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 것. 이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한 바고요. 이분의 네, 그렇습니다. 연구 네, 재미가 없죠. 네, 재미가 없는 책이고, 또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재미로 읽었다면 저는 이제 좀 거짓말 같고요. 근데, 읽으면서, 저도 이제 겨우 읽었는데, 안 다니면 써서. 근데, 그 개념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크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 선생님은 이제 안 그렇다. 이 사람이 보면 펄슨과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을 이상하게 이렇게 착종을 시켜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그 책 논문을 엮은 거니까 논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김 선생님은 세상에 좀 뭐라 하면 좋을까요? 좀 개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 아예.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자체를 그냥 갈아엎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지금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회사. 그 중에서도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압도적이죠.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게 있지만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크고 힘이 세니까 주식회사 제도의 어떤 역사적인 연역, 그 다음에 한계, 본질 이런 걸 이제 폭로하면서 그걸 이제 발전적으로 지향해야 된다라는 이제 사유 체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국가, 특별히 이제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의제의 한계, 굉장히 이제 대의제라고 하는 게 협의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개입되면서 특히나 비례대표제 위주의
내각제로 같이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신탁이라고 하는, 그렇죠,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읽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어서 제가 뭐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분하고 이 시간 통해서 차근차근 또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정말 맞는 얘기인지,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필요하면 탄핵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사실은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일 것 같고요. 정말 이게 맞는 얘기냐, 현실적 법성이 있는 거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이론이나 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뭐 관념의 유의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항상 현실에 입각해야 되고 사실에 근거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학자들이 잘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제 양쪽에 선생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독산학으로 학위를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민영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종철 교수님과 같은 학문 정치학을 했습니다. 헬리조지 사상을 공부했고요. 토지자료연구소에서 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뭐라면 좋을까? 그동안 공부하셨던 것도 그렇고 관심 영역도 좀 약간 다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김 교수님이 쓰신 논문들이 결국에는 이제 회사, 주식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그 다음에 이제 대의제,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주제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건데 역할을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두 분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김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 그렇죠? 그다음 이거는 굉장히 아주 발군이다, 그렇죠? 이런 통찰 이런 건 아주 발군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을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건 좀 이상하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내지는 비약이다라거나, 내지는 말을 알겠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유리된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거기에 대한 어떤 소회를 한번 일단 먼저 듣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질문도 할까요? 예, 같이 하시죠. 예. 네.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박사과정 가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정치학을 전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죠, 저에게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학문이 정치학이 아닐까 해서 이제 정치학을 했거든요. 정치학, 학문 문과로서의 정치학에서 나온 책을 아무리 읽어도,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읽어도 이렇게 표준이 안 나오더라고요. 선거 정당 이런 것도 있고, 국제 정치도 있고, 다양한 정치학 내에서도 분과가 있는데, 좀 하다만 얘기, 그다음에 분석이 아니라 묘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헬리조지 사상, 토지 공개념으로 확 돌아선 거거든요. 정치학을 하면서도. 그래서 정치학이 정말 기여할 수 있을까? 늘 의문을 가졌는데, 그래서 경제학, 사회학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경제학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경제학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학위하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나면서
영재학도 키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정치학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다시 생각을 했는데 김 교수님의 이 글을 보면서 역시 정치학이구나. 정치학이 사회과학의 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그 여기에 오셨는데 오정빈 우리 정의당 위원장님이 우리 저희 동맹부 위원장님이 김동철 교수님을 소개를 해서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해서 논문을 보고 내가 17년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제가 연구소에서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철에서 계속 읽으면서 내려갔는데 그때 흥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런 논문을 썼을까 정말 놀랐다. 예, 그 레디컬하다 그럴까요? 레디컬이라는 게 뿌리를 건드린다는 말이잖아요. 뿌리를 건드리는구나 이 사람이. 야, 그래서 좀 그때 굉장히 흥분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새롭고요.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과 함께 그 작년 이제 늦가을에 저희 연구소 주최로 아카데미를 열었는데요. 하여튼 너무나 반가웠고 특히나 주식회사의 본질, 이 기업 지배 구조의 새로운 대안, 주주자본주의냐 아니면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를 훌쩍 뛰어넘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주 희열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전남대학교의 김상봉 교수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좀 유사하지만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더 저는 아주 동의가 되었고 또 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은 굉장히 미지의 세계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안을 어떻게 좀 설계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이제 우리 김 교수님도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질문, 저하고 우리 민 박사님 질문을 짧게 하고 우리 플로어에서 많이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신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이제 금융제도, 그다음에 이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 이걸 근본적으로 비판을 하는데요. 근데 자본주의의 어떤 근본 모순이 금융과 주식회사에도 있지만 저는 제가 토지 문제를 전공하니까 토지 문제가 토지 사유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본주의 극복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 김 교수님의 신탁이라는 개념으로는 토지 사유제가 포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권이라는 개념으로 예컨대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회사에게 신용을 창조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주에게도 특권을 준 거고 이중소유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준 거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일종의 불로득을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고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개념으로 오히려 포착해내는 것이 자본주의 극복을 더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본소득, 기본자산제, 우리 대안으로 제시한 기본자산제예요. 국민 전체에게 상속세를 강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 전체에게 기본자산을 주자는 건데 이걸 협동조합하고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기본자산제는 부채 갚는데 사용되지 않고 소비성 지출에는 되지 않고 생산적 투자에는 되고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까다로운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국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거 아니냐. 기본소득제의 장점은 국가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소득을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그걸 개인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개인의 영역에 맡기는 건데
이걸 기본 자산제를 주면 그걸 어떻게 기본 자산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지는 국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국가가 마치 후견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오히려 기본소득제를 토지사유제 극복과 함께 붙여놓으면 훨씬 김 교수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다른 것도 준비했지만 하여튼 예, 민 박사님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하시고. 예, 민 박사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죠. 저는 김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북한의 화폐하고 금융제도를 좀 연구하면서 화폐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요. 보통 기존의 경제학이라고 하면 되게 뭐 가정할 때, 인간을 가정할 때 인간이 이기적 존재로서 인간 본성이 원래 이기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최적화를 추구하고 뭐 이런 가정을 하죠. 경제학에서 주류경제학에서 인간의 가정이 그런 거죠. 그리고 순수한 완전히 고립된 개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하는 소수에 대한 주어진 소수에 대한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인간으로서 경제학적 인간을 상정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경제학에서 주된 가정이고 담론입니다. 근데 김 교수님의 그 서문에서 이제 경제학을 보는 틀로서 이제 정치나 권력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제 현상이 이렇게 이어져 왔고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읽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좀 의문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김 교수님의 이 이론적 체계가 사실 이제 바탕이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존재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과 재산의 존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간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본주의적인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고 보통 보는데 근데 이제 로크서부터 연원을 따져나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크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 플러스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로크의 오리지널리티가 로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데카르트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지속이라는 속성을 갖고 그 다음에 공간의 연장이라는 속성을 갖죠. 그래서 인간은 시공간체로서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연장하는 과정에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이나 자유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봤다는 측면에서 보면 로크하고 일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현대의 어떤 금융제도나 또는 이 경제제도가 형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주 흥미롭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분야인데 역시 김 교수님의 대단한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물권하고 채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이제 재산권하고 계약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 때는 이게 물권, 재산권은 이제 물권이고 물권이라는 것은 이 제3자에 대항해서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대상물하고 그 물건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배타성, 지배성, 절대성을 가진 어떤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물권하고 그다음에 상대권, 대인권으로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다고 가정하죠. 근데 돈을 꿔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갚을까봐 여기다가 저당이라도 걸어놨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물론 저당권은 물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빌린 돈을 갚기 전까지는 이 저당권을 이제 걸어놨다고 가정하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어요. 안 갚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 물건에 제가 소유권자가 됐죠. 재산권자가 됐습니다. 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럼 물권자가 되면 내가 내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인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이 물건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채권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내 물건에 내가 뭐 채권자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채권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 모수된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성립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착종되면서 성립하느냐. 제가 이걸 금융상품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생각하면 가장 그래도 비슷한 게 옵션이라는 상품이거든요. 옵션이라는 상품은 내가 어떤 물건을 100원에 사기로 권리를 미리 찜을 해놓는 겁니다. 근데 그 물건이 100원 이상이 되면 권리를 행사해서 뭐 120원 되면 100원에 살 수 있고 150원 돼도 100원에 살 수 있고 200원 돼도 1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90원이 되면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즉 내가 이익이 되면 재산권자가 돼서 권리를 행사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 돼요. 근데 그 권리를 사는 대가로 약간의 프리미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건 프리미엄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김종필 교수님 책에 보면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재산권자가 되어서 권리를 향유하면서도 책임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회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도덕적 경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같은 것이 있으면 대주주나 실제 형평권적 소유자,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 소유자로 신탁에서는 형식적 소유자하고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 소유자가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저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탁 안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먼저 여쭤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상 일단 이 정도. 네, 벌써 만만치 않습니다. 뭐 선생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셨고요. 제 글의 특징은 문장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어려운 문장은 없으시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쉽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념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신탁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우리한테 생소하거든요. 이게 1945년 해방 직후에 처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 낯선 개념입니다. 신탁 통치. 뭐냐면, 예, 맞습니다. 신탁 통치의 핵심 뭐냐면, 조선인은 스스로를 통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치할 능력을 유엔 대리인한테 주고 법적 어떤 그 통치가 법적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죠, 유엔한테. 그리고 유엔은 내가 유엔이 정한 모든 법을 조선인은 다 따라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단 이거는 원래 그 조선인한테 양도받은 거기 때문에 조선인을 위해서 통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법률을 정하고 할 권리를 유엔이 가진다면 우리한테 우리를 통치하겠다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그 권한을 쓰겠느냐?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재산권도 사실은 현재 이제 신탁제도 있죠. 신탁금융이 있잖아요. 신탁금융. 여러분이 뭐 뮤추얼 펀드 같은데 투자를 하시면 법적 소유권이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그 돈을 몽땅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투자자. 왜냐하면 법적 소유권이 매니저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재산권은 내 건데 내가 쓸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뭐 이런 개념은 우리 전통적으로 좀 낯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이라는 개념을 이제 특권이라는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특권하면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으로 자본주의가 무엇이냐라는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신탁이 갖고 있는 개념상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신탁에는 이제 세 가지 개념이 다 있거든요. 재산권이 있고 그 물권인 그리고 채권이 있습니다. 대입권이 있고요. 이걸 이종교배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채권자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인격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전두환이 이제 2천억 이상의 추징금을 받았는데 돈을 안 내는 방식이에요. 신탁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차명 계좌를 만들죠. 그래서 법적 소유권을 자기 재산을 법적 소유권을 제3자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법원이 추징할 수 없죠. 전두환한테는 29만 원 돈이 없기 때문에. 대신 형평법적인 그러니까 차명 소유자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합니다. 배당 관계든 어쩌죠. 이것을 이제 형평법적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이퀴티라고 하는데요. 이건 대단히 영국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유럽 대륙에서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사실은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영국적인 어떤 그런 문화, 법 개념에서 자본주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대단히 그런 상황을 봐야 되고 독특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채권하고 이종교를 통해서 특권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등장하면서 토지가 재산권의 영역이 되면서 농노들이 축출이 되거든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300년이 넘는 동안 농노들이 이제 토지를 재산권이라고 우기는 영주들에 의해서 축출당합니다. 그래서 불황자로 떠들고 불황자가 한 번 잡히면 술에 뒤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채찍질을 피나게 받고 2번 걸리면 귀를 반쪽 자르고 3번 걸리면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농노들을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통해서 축출하고 그들을 학대함으로 해서 공장 노동자로 훈육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분명히 이제 신탁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특권이라는 모호한 말로 쓸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이라는 개념은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3가지 근간인 대의제, 금융, 회사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의제가 신탁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존 로크가 있습니다. 존 로크 통치론을 읽어보면 이제 대의제는 신탁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적 소유권은 각 개인이 국가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자유를 각 개인이 국가한테 넘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를 제가 이제 남기혁 소장님한테 넘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상품 거래처럼 양도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남기혁 소장님의 노예가 되겠다. 이런 거죠. 자유를 넘기면. 그 자유를 양도하는 거고, 그래서 자유에 대한 법적 소유권 국가가 갖고 있고요.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통치해야 돼요. 형평법적인 소유권은 국민들한테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신탁으로 이제 존 로크가 있고, 주식회사도 18세기 초기에 영국에서는 이제 신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업은 금융을 신탁으로 설명함으로 해서 이 3가지 제도를 엮은 거죠. 하나의 이론적인 통일성을 준 거고요. 그것의 그 3가지의 역관계를 역사적으로 이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용어 중에 신탁이라는 용어가 가장 자본주의가 무엇인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어다. 존재하는 용어 중에서 더 좋은 용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의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신탁이 가장 핵심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신탁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아까 이제 전두환 씨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주식회사가 전형적인 예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탁은 13세기부터 영국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상속권이 없는 사회입니다. 중세는 상속권은 근대에 들어와서 만든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쯤 역사적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중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렌 락파린이라는 어떤 경제 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세를 신문 사회로 보면 안 된다.
이 사람의 주장이고 우리 계약 사회로 봐야 합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토지를 매개로 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땅은 왕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영주한테 불화를 해줍니다. 대신 어떤 계약을 하냐면 영주는 왕을 위해서 군사적 의무를 다하는 거하고 세금을 내는 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계약이 1대1 계약입니다. 1대1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영주가 죽으면 이 계약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땅은 왕한테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아들은 군사적 의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갱신이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뭐 현대하고 비슷하게 상속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리는 계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딸이 있는 경우에는 혹은 미성년자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땅을 왕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기 싫어서 영주가 개발한 게 신탁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땅의 소유를 제3자한테 전두환처럼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찾아가려고 해도 땅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왕이 못 갖고 가는 거고요. 대신 형평법적 소유권을 유지해서 그 대대로 배당금 형태를 받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양도할 때 한 사람한테 양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탁자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뭉친 데 주고요. 한 사람이 수탁자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다시 그 수탁자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 그룹이 영생불사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수탁자들의 의무라는 거는 그 영주의 딸, 그 손자 대대로 그 배당금을 줄 의무가 있어요. 그 세금을 내거나 군사적 의무를 하지 않고 사회적 의무를 지지 않고도 토지에 대한 어떤 그 이득을 영생불사하게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격적인 그 요소들이 신탁에 있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에서는 법인이잖아요. 법인한테 그 주식 소유자는 투자금의 소유권을 법인한테 넘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회사의 구성원은 주주거든요.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 태안 아파트에 삼성중공업이 기름을 유출했다. 그러면 주주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회사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책임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의 법적 소유권을 회사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주주는 채권자에 불과한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은 회사라는 추상적 인격체가 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삼성중공업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씨가 해경을 해체했잖아요. 세월호. 아무리 해경이라는 추상적 인격체를 해체해도 거기 사람이 다 남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다 남는데 그 사람은 그냥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추상적 인격체에 넘기는 방식은 바로 소유권을 양도하고 대신 그 인사권이나 의결권처럼 어떤 형평법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권은 대단히 중요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체제도 나눌 때 대통령제하고 위원내각제 나누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인사권이잖아요. 총리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에 있으면 위원내각제입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으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사권이라는 것은 정치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막강한 권리고요.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이재용 형제가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109억 원에 샀는데 몇 년 후에 이게 2조 5천억으로 부풀어집니다. 이런 마법을 사용한 게 이제 이건희 씨가 이사는 아니지만 사인은 안 하지만 형평적인 어떤 소유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의 어떤 한 사례가 이렇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산자는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남기영 소장님 제가 다른 건 다 동의하시고
기본 자산제는 별로 고민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 자산제가 남교 소장이 좋아하시는 그 희년의 사상에 가장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년의 특징이 뭐냐면 희년의 토지를 50년마다 원래 소유주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토지는 옛날 농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입니다. 생산자한테 그 생산수단을 돌려주는 행위. 그럼으로 해서 사회의 어떤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행위. 그러니까 단순히 질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토지는 당연히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사회가 생산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희년의 핵심이고 기본 자산제는 대략 이제 기본 자산 1억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 활동 인구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한테 1억씩을 배분하면 대략 우리나라 총 자산 규모는 1경 3천조가 좀 넘는데 거기 한 3분의 1이 좀 못 됩니다. 4분의 1 좀 넘고요. 최소 이런 자산은 생산자한테 협동조합 형태로 생산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거죠. 생산자한테 생산수를 붙여주고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을 자립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 약한 사람한테 도로 돌아가게 하는 이제 그런 기획이고요. 따라서 기본소득은 이제 그런 기획이 없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생산적으로 활용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은 전 기본적으로 이런 그 제도는 합의하기는 실 수 있지만 실행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좋은 제도는 정전제도 정전제가 왜 좋냐면 경작 극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장정이 있는 데만 그 가구에만 농토를 줍니다. 그리고 60세가 돼서 더 이상 뭐 경작을 하게 되면 국가가 다시 갖고 와가지고 경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다시 배분합니다. 이걸 우리가 토지 분급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도 이것을 이제 이상화해가지고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붙여줬다가 못하면 빼서 다른 사람 경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얘기해요. 소유권은 이제 기본 자산제든 정전제든 희년사상이든 소유권 개인 소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자한테 생산수단을 붙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소유를 보호해주는 정책입니다. 단 여기는 의무가 따른 거죠. 생산적 활용, 이걸 생산적으로 열심히 경작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만약 못하면 다시 적절한 사람한테 붙여줍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의 국가, 그게 이제 적절한 국가의 역할이고요. 대신 이제 기본 자산제에서는 상속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죽을 때 배분할 때 기본 자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장치를 넣기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이제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남편 소장님한테는 이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셨고 계속 이제 남편 소장님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하셨는데요. 원래 이런 그 질문과 답변이 대체로 보면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딱 흔쾌히 석연하게 그렇구나라고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글을 읽고 나서 묻는 거여서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동호반복이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대해서 또 말씀하실게요. 예,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그 두 분 더 질문하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성연치 않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점은 혹시 더 있으신가요? 박사님. 예. 지금 김 교수님이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이 자본주의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나타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민주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을 이제 주체하고 그 대상을 분리해서 인격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행위하고 행위자가 그 행위와 분리된 행위자가 존재하느냐. 그래서 속성을 떠난 인격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뭐 로크식의 인격이라는 게. 근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걸 또 확장시켜가지고 법인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법인이 이제 노골적으로 가짜 인간인데 근데 이것에다가 이제 법인격이라는 걸 줘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현대에 있어서 괴물이라고 하는 그 유동화라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지금 2008년도에 그 리먼 사태나 우리가 이제 극심하게 고생을 하고 우리는 좀 그랬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의 주 원인이 바로 유동화라는 겁니다. 금융 유동화라는 건데 이 유동화의 이제 핵심이 되는 고리가 바로 SPC라고 해서 유동화 전문 뭐 기구, 특수목적 기구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건 상근 임직원도 없습니다. 상근 임직원도 없고 그냥 가짜로 서류로다가 그냥 회사를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산을 매각하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신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 화폐라고 하나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증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이제 유동성 위기를 일으켰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그 화폐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좀 믿고 있던 화폐 기능하면 화폐라는 게 뭐 가치 저장 수단이고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 그다음에 집을 청산하는 수단이고 뭐 척도고 뭐 이런 거를 전복을 시키셨어요. 약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화폐가 생길 때 처음에는 교환 물물 교환이었다가 마터 트레이드에서 뭐 그다음에 일반적 금감으로서 화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신용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화폐로 이전하고 이거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건 이제 일종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런 체제가 그냥 점진적으로 화폐에 대한 우리 합의서부터 그다음에 회사나 법인에 대한 합의 그리고 주체와 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전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존재론적 성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레디컬한 건데 그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바뀐다. 그 탐욕적인 법인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저축은행 같은 게 법인을 3,000개를 만들어서 그 3,00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부산 바닥에 있는 시장에서 그 서민들한테 돈 끌어모은 거 가지고 골프장 짓는 바람에 당황했죠. 골프장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유동화돼가지고 화폐가 과잉 발행되고 신용이 팽창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오판을 일으켜서 지금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줄 알고 과잉 투자를 하고 과잉 투자의 결과 나중에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들 그 톰과 제리라는 만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리 그 쥐를 쫓아갑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는데 쥐가 이렇게 달아나죠. 그래서 그 건물 옥상 같은데 건물 창문 밖으로 확 도망가면 그 제리가 그 톰이 그 고양이가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 밑에서 발판이 있는데 쥐가 잽싸게 발판을 쫙 빼죠. 그러면 고양이가 발판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막 춤도 춰요. 근데 이 고양이가 언제 떨어집니까? 자기 발 밑에 발판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만화가 원래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발판이 없는데 발판이 있는 것처럼 허공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식의 굉장히 그 근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허공에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실을 발판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 떨어지고 다시 또 뺑뺑이처럼 다시 돌아서 발판이 없는데 또 와가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금융위기하고 그 다음에 긴축을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게 그 민주적인 절차나 아니 점진적인 개선으로 우리 모두가 좀 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진짜로 그런 낙관적인 견해가 유지될 수 있는가 관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건 뭐 책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는 이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교수님 보면은 좀
소년 같으세요? 소년. 네. 그 순수하다 그럴까요? 순진한 건 아니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대하면서 많이 봤는데 책 서문에도 써놨지만 그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러 캐나다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11년 동안 이제 군고합해서 정리해서 이제 들어오신 건데 마르크스하고 어떻게 해서 결별을 했는지 현실 사회주의가 망해서 마르크스가 이제 안 됐구나 한 건지 아니면 뭐 중요한 이론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건지 계기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네, 그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예, 그 지금 민 박사님 말씀은 그 현실의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행 전략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확히. 그래서 이게 뭐 세상이 엉망이고 그런데 이 그 비루한 그 욕망들의 어떤 그 아수라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좀 점진적인 뭐 개혁이 가능한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행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 부장님은 당연히 이제 이게 사실은 그 거대 담론이라는 게 종교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그마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믿음 체계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거기에 경도된 사람은 잘 못 빠져나가요 거기서. 왜냐면 믿음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신앙 세계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 교수님은 뭐 별로 신앙이 독실하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아무튼 거기 이제 결별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계기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돼서 그 다음에는 플로어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답변해 주시죠. 학교 신자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는 데가 교회가 그 공교롭게도 이제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제 한신대 계열의 교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갔더니 이제 본과 공부 시간에 저희 선배들이 이제 해방신학을 민중신학을 가르쳐 주는 바람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을 제 신념을 다 흔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제 머리카락수까지 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쁜 생각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도 나쁜 생각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숨기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웠고요. 그래서 어떤 죄의식에 대해서 그 죄의식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개신교적 특성에 대해서 반감이 들었고 그래서 벗어나서 된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자였죠. 근데 이제 제가 읽었던 미라차 엘리아데라는 좋은 종교학자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는 사실 기독교의 세속화된 버전이다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개념을 들여오고 역사의 마지막엔 해방이 있고 그 해방을 위해서 모든 역사의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마르크스나 그 헤겔이나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마르크스로 간 거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경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이트헤드는 기독교보다는 불교에 좀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정토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도 그 봉사활동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쪽하고 같이 일을 해볼까 열심히 좀 몇 가지 개인적 노력을 했는데 그쪽하고는 인연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남기엽 소장님이나 이태경 대표님하고 인연이 된 거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영원 회귀로 이제 돌아온 느낌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종교가 갖고 있는 좋은 종교, 기독교든 불교든 갖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도 제국주의를 극복한 게 사실은 기독교예요. 어떤 평화를 얘기하는 종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본주의의 세 가지 제도는 다 전쟁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에도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쟁 자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금을 걷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거든요.
세금은 세금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전쟁을 효율적으로 전쟁 자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걷지 않고 은행을 허가를 해주고 은행이 돈을 뻥튀기 할 수 있도록 화폐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돈을 국가가 빌립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돈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회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관할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은 엄청 늘어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영국 사회의 모든 자원을 전쟁 수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빨리 대규모의 자원을 전쟁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메커니즘이 금융이고 국채고, 국채는 이제 대의제가 있어야 되고 대의제고 주식회사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없다면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말 중요한 대안은 사실은 평화운동이고 새로운 그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평화를 달성하려면 사실 세계관도 변화해야 돼요. 미국 사람처럼 항상 미국의 제국주의는 뭐 그래도 로마의 특성이 뭐냐면 로마가 굉장히 확장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네들이 침략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답니다. 자기는 언제나 디펜스, 방어전을 한다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확장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항상 악의 축을 항상 만들고 북한을 만들고 이란을 만들고 이라크를 만들고 항상 자기네들은 방어전을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사실은 좋은 종교,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 옛날은 종교의 형태일 수 있지만 현대에서는 좋은 어떤 학문, 좋은 지식인 이런 그룹들이 충분히 성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당시에 이제 불교도 사실 지식인 그룹이었잖아요. 그 교회 운동가들도 다 지식인 그룹이었고요. 그러니까 지식인 그룹이 각성을 하고 그게 이제 민중하고 만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세계 4대 종교가 갖고 있는 평화 종교로서 면모를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적 형태가 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조계전 뭐 하는 거 보고 개신교 많은 교회들을 보면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돌아온 거예요. 이행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에 뭐 난장판인데 이게 그냥 뭐 의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뭐 다수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 거냐 도대체 아니면 뭐 다른 방법 필요한 거냐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박사님?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했나 보다. 이해를 못해서 금방 딱 나왔다. 사실 이해는 했는데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그래서 이제 이해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해를 못하셨으니까 답변을 못하실 거. 그래서 분명히 그 교수님이 다른 거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그 부분은 믿습니다 써서 믿습니다고 하시니까 이건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탐욕의 도구가 되어 있는 뭐 법인 우리가 그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유동화를 매개로 하는 금융에서 뭐 법인 같은 게 없어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제한적으로 그걸 절제하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역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법인이라는 게 대단히 근대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문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인을 왕이 허가를 안 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사실은 이제 그 법인들을 가지고 통치를 했죠. 교회도 법인이고 코퍼레이션이고 뭐 도시도 코퍼레이션이고 중세적 특징이긴 하지만 대신 중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공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법인격을 줍니다. 영생불사하고
자신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런 법인격은 반드시 공공적 목적에 의해서만 좋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현대에서 공공적 목적을 말고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 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된 거고요. 그렇게 정치가 허가한 이유는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가 부채를 많이 사게 했습니다. 전쟁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죠. 사실은 전쟁이 없고 좀 평화롭고 세계가 그렇게 각성을 하게 되면 사실 법인이 필요 없고 공공적인 목적으로만 법인을 허가하는 시대로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좀 아니다. 기본소득을 접근하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커버커 같은 친구는 모든 돈을 자기가 빨아들이니까 소비의 여력이 없으니까 소비력을 좀 논아주자라는, 그래서 페이스북을 계속 쓰게 하는, 소비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뿌리자라는 아주 악성의 기본소득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안전망정 개념에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 명쾌하게 하자라는 개념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임스 미드 교수가 한 얘기인데, 우리가 경제적 재회나 서비스를 받는 게 개별적인 노동도 있지만 그 사회가 가지고 구축해 놓은 거에는 역사적, 사회적, 시스템적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회적 노동이죠.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한 결과물의 공유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경제 생산수단이나 서비스 생산수단, 모든 순환 제도 시스템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개인이 그것에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 배당적 권리로서 기본소득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 재산 개념과 배당적 개념에 있어서 기본소득은 만날 수가 있다 라고 좀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합니다. 그 막시즘이 왜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가? 그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공부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탁 개념이 확립이 될 때 이제 영주와 왕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영주가 이겨서 확립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주주를 재산권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취급하는 판례가 이제 1837년에 블라이드 브렌트 소송 사건, 이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이 있었을 때는 어떤 사회적 파장이나 뭐 이해관계자들 간의 뭐 다툼이나 이런 게 없었는지, 그 내용이 좀 역사적인 사실이 궁금합니다. 신탁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신탁이라는 개념을, 사실 책을 더 자세하게 읽어봤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지 못해서 깊이 있는 질문은 좀 못 드리겠고, 지금 우리나라의 신탁이라는 제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제 IMF 이후로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담보신탁이랑 처분신탁, 그리고 2008년도 이후로 그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조금 개발신탁이라는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원래 토지를 갖고 있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좀 정확히 관리하고, 원래 신탁이라는 개념을 잘 사용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원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이렇게 해체를 시키고 완전히 그 금융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시행사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기존의 토지를 갖고 있던 그 소유권자들의 신용을 완전히 절연시켜 버리고, 그 이제 환가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신탁 제도를 조금 더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금 이제 회사에서 직접 뛰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 김종철 스님의 그 지금 이 문제 제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진보 진영에 던지는 하나의 신선한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신선한 충격 내지 문제 제기로서 이 파장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자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충격파를 저 자신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 자신 내부에서 정리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또 그걸 나 자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고민 속에 용해시켜서 제가 이제 금년이 80인데 유언처럼 대학 노트 한 권 정도 분량의 글을 써보려고 지금 조금 시동을 걸고 있는 즈음입니다만 이런 시점에서 김정철 선생님의 이런 논문을 만나게 돼서 저에게는 상당히 신선한 도전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패널로 나온 선생님들도 그런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질문자들도 상당히 유사한 생각들을 피력하셨는데 우선 하나 떠오르는 게 김정수 선생님이 이제 막시즘을 가지고서 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접근하기가 맞닥지 않다. 그래서 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좀 더 쉽게 능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개안적인 사고가 필요하셨던 것 같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만나셨다. 그래서 막스주의적인 세계관 아닌 다른 어떤 세계를 보는 다른 방식 말하자면 화이트헤드의 그런 과정적인 세계관 생성되어가는 과정 자체 끊임없이 주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형성된 주체가 그냥 소멸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가서 그것의 정체성이 그대로 관철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아마 굉장히 김 선생님에게 많은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도 김 선생님 자신도 앞에서 연구가 진행 과정에 있고 여러 포인트에서 지금 이것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관의 문제도 아마도 앞으로 한국의 진지한 그런 이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사이에서 혹은 꼭 지식인이 꼭 먹물들에 한정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 정의당에서 와 계시고 사실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지적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진지한 사람들과의 이 대화라든가 논의 과정이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심각하게 깊이 있게 이루어지시리라고 저도 예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떠오르는 예는 1960-70년대에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크리스찬 막시스트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깊이 공부는 못했지만은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아마 동구권의 해체 그 이후에 동서독의 통일이라든가 지금까지도 그 문제는 여전히 아직도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문제로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 있어도
잠깐 제가 아까 그 화장실 가는 길에 그 김종철 스님 자신이 과거에 자기 경력 이력에서 그 종교적 신앙 뭐 기독교 뭐 그걸 조금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저 자신 또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존재를 던져서 고민하고 추구할 때 필연적으로 이런 영원성의 문제라든가 종교의 문제라든가 생명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조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수님께서 앞으로 한국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그 좋은 분들과 아주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종교를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이에서 또는 막시즘을 갖다가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김종수 자신이 그 앞으로 막시즘을 더 깊이 연구하시게 될 젊은 분이시니까 필연적으로 연구하시게 되리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그 앞으로 그 한반도의 그 사람들의 그 삶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저는 많이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그 던져주신 여러 가지 가령 뭐 기본자산제라든가 이 처음 듣는 개념들이고 말이죠. 기본소득은 들어봤지만 기본자산 같은 건 못 들어봤고 또 금융이라는 게 저도 경제학과에 뭐 이 학교는 다녔다고 하지만 사실 경제학을 모르는 경제학과 출신인데 항상 그 금융이라든가 뭐 이 주식회사라든가 뭐 지금 다루고 계신 뭐 이런 모든 그 개념들이 항상 그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도 모르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좌절감을 맛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김종철 스님 등장하심으로써 원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김종철 스님의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따라가면 이 내가 막스주의적인 고민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 고민에서 조금 이 새로운 그 어떤 진격, 새로운 어떤 전망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아주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죄송한데 혹시 이 부분이 책에 나왔으면 네, 제가 집에 가서 읽을 것 같은데 기본자산제를 이제 생산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1억을. 그러면 그거를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생산적인지 생산적이지 않은지를 도대체 어떤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1억이라는 자산을 기본 자산이라는 제도로서 줄 수 있는지 그 방식이 좀 궁금하고요. 이게 혹시라도 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내가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야 좀 가치가 있는 인간처럼 쓸모가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부분을 혹시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약간 완전 다른 맥락의 제도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기본소득을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기본소득이 여태까지 무엇이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왜 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을 하셨는지 없느냐 가지고 이제 미망이 나고 그 아들하고 이제 소송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 사건 자체는 그렇게 사회적 파장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그 소송 사건에서 그 죄주주의 소유권, 투자금의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갔다라는 판례를 남기는 순간 연속해서 그 회사 다른 회사 관련돼서 한 판례들이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주의 책임을 면제해 줄 방식으로 계속 해석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판례 연구를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놔뒀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 부분은 굉장히 연구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유한 책임 제도가 회사 책임 제도가 등장할 때
보통 기업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은행가들도 찬성 안 했습니다. 누가 찬성했냐면 나중에 학자들하고 정치가들입니다. 꼭 학자들은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직 연구가 잘 세계적으로도 거의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리 아일랜드는 영국 학자 한두 명 정도뿐이 없고요. 크리티컬 리걸 티어리라고 해가지고 비판 법학자들 몇 분 계시는데 그 부분도 이미 많이 나이가 드셨고 그래서 젊은 학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 관련돼서는 제가 유감스럽게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이제 얘기를 좀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이제 좀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본 소득 관련돼서는요, 그러니까 시민 배당, 그러니까 공동체 성원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다.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배당 사회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당 사회는 고대 로마 제국 배당 사회입니다. 거기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로마 이제 이탈리아 안에 로마 시민은요 세금을 안 냅니다. 대신 배당을 받습니다. 민에 참가하거나 하면 배당을 받습니다. 대신 이제 배당은 어디서 얻느냐? 그 자금은 다른 데 침략해서 전리품을 나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배당은 어디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사실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자원이 생산자한테 붙어가지고 충분히 생산해서 그게 재분배되는 이런 효과를 노려야지 배당이 강조돼서는 제가 역사를 보건데 좋은 사회는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따라 그 성원이면 당연히 얻어야 할 권리는 기본 자산은 그 사회복지를 더 확충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에서 재원을 끌어다 쓰지 않기 때문에 상속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를 더 확충함으로 해서 그런 개인의 어떤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제 생각엔 기본소득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협력 기본자산제 팀이 있거든요. 몇 분은 기본소득을 병행해서 기본자산제하고 병행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계속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말씀하신 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해답이 안 된 이유는 제가 사실은 이제 꼴통 막시스, 그러니까 경제 결정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본론을 거의 이제 굉장히 붙들고 이제 열심히 읽었고요. 사실 제가 발견한 것은 자본론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본론이 상등 가치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런 접근 방법이 가치론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이제 틀렸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마르크스가 금융이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실패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마르크스하고 좀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 이제 뭐 고타강령 비판이나 뭐 앞쪽에 호에바라 테제라든가 거기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 중심의 어떤 철학적 사고는 뭐 굳이 이제 버릴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3년 전에 그 공산당 선언에 10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10가지 태제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 중에 하나가 상속권 폐지, 토지 국유화 및 토지 임대제 아니면 토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의 뭐 국유화 뭐 이런 그런 어떤 주장들이 마르크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 전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다고 상상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가 많이 멀어졌느냐? 근데 좀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뭐 많이 멀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좋은 종교, 좋은 뭐 서로 이제 학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읽어보시면 저는 화이트헤드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이제 그 사건 중심의 철학입니다. 그 사건 중심의 철학이 뭐냐면 사건은 순간에 일어나거든요. 제가 발이 다쳤는데 발을 벽으로 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발하고 벽하고 관계 맺음이 그 존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관계 맺을 때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에 있는 고양이 보시면 고양이는 저 한 곳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보시는 저 고양이라는 보시는 행위가 하나의 사건이라면 저 고양이는 여러분이 보는 그 입각점에서 들어가 있는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저 고양이는 여러분이 보는 그 각자가 다른 행동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의 사물은 한 장소에 있지 않고 다 모든 것에 들어있고 그것이 하나의 관계 맺음 자체가 그 사건이고 그것이 진정한 주체라는 것. 그렇게 되면 관계론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어떤 그 로크식으로 이제 데카르트식으로 자기 개인이 정체성이 확장이 되면서 자유를 실현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게 이제 사회가 아니라 어떤 관계 맺음 자체를 좋은 관계를 맺음 자체를 가지고 이제 사회를 사고하는 거고요. 이제 화이트헤드 특징이 이거 이제 물리학적으로 영역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이거 단순히 이제 인신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도 보면 양자가 한 장소에 있지 않고 동시에 다른 장소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골기공을 기공을 배웠는데 저희 이제 스승님이 그 사람 몸에 마음이 몇 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한 두 개, 세 개? 그래서 제가 플라톤 읽고 사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 화이트헤드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의 말로는 마음이 세포가 60쪽이면 마음이 60쪽이라. 그러니까 내 몸이 사실은 많은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할 때도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라는 게 대단히 사실은 자연에는 죽음도 있고 폭력도 있지만 대단히 조화로운 게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아니 나뭇잎이 하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자연의 어떤 신비함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게 이제 화이트헤드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 이제 세상이 조금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제 마음이 편해지면 화를 덜 내거든요. 서로 싸우지 않게 되고 상대가 나쁘다고 제가 가정하면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악의 축을 만드는 거는 사실 악의 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미국의 행동 방식을 정하잖아요. 세상을 나쁘게 보면 사실 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세상에 대고 밝힐 하는 겁니다. 그 미국이. 그래서 싸우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 화나서.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가 분명히 좋은 철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이트헤드 읽으시면 좋겠는데 그게 영어로 읽어야 진짜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좋은 철학자 한국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보게. 그래서 함석헌 선생도 굉장히 보면 대단히 행복하게 하는 철학자시고요. 네. 기본 자산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자산제를요? 기본 소득이 아니라 너의 쓸모를 기본 자산제에서 말씀하신 1억을 주는 방식은 상속하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자식이나 그 부인한테는 배우자한테는 기본 자산의 4배까지만 주고요. 그 이상 못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하는 사람이 나머지는 자기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단 성인한테 경제 활동 인구가 활동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능력이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받은 사람은 이거를 1년이나 6개월 안에 협동조합 지분 형태로 전액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이 이론이 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이제 그 쓸모 있음이 어떤 거냐? 개인적으로 이제 연극 잘하면 연극으로 쓸모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걸로 쓸모. 각자가 갖고 있는 나름의 그 특성을 가지고 충분히 그러니까 쓸모가 많고 꼭 많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경제학 특전, 정전제, 생산적 활용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예. 시간 있으면 질문 하나. 조선이랑 중기 이제 연구를 하면 이제 교수님의 이론을 이미 저희 중기 실용 그 실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이제 그 유영언 이제 이익 정약용으로 대변되는 그 실학자들이 다 이미 거의 똑같은 대안을 거의 내놨던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특히 정약용의 그 여전제는 굉장히 교수님과 비슷한데 그 마을의 그 공동 소유를 해서 협동 농장 체제를 갖추는 게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나중에 그 정약용 선생이 여전제를 버립니다. 아 나중에요? 네, 그건 제가 확인 그게 이제 정전제를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또 정지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전제가 완전 기본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장정이 있는 그 가구에다가 토지를 주고 경작할 수 없게 되면 국가가 다시 갖고 와서 네네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전제고요. 이익이나 유영원 이런 사람들은 균전 그 한전제 이런 거 주잖아요. 네, 하거나 균전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전제는 그 토지 소유를 한정을 주는 거고요. 균전제는 똑같이 다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균전제를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생산자가 아닌 사람들, 선비도 땅을 갖게 된다. 이러면 그 경작자하고 그 생산자하고 소유자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통해서라도 그 토지 겸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균전제가 그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이게 생산성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토지 불균형에도 그걸 초래할 수 있다. 한전제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정전제 생산자한테 반드시 붙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정약용 선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 제 얘기는 뭐냐면 기본 자산제는 제가 이제 현대적으로 구성만 했지만 기본적인 사상은 우리나라 정전제에서 그리고 이제 유교 옛날에 이제 유학자는 정전제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유학자가 아니냐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유교에서 핵심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 이론 제도 정전제 이게 기본 자산에 이제 얘기 흐른다는 거죠. 네, 뭐 얘기하려면 아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공부한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쨌든 확실히 맹자 이후로 계속 내려온 유교 사상 핵심은 정전제였고 그건 맞는 말씀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본 자산이라는 걸 대부분 그러니까 현금 액수 같은 거를 정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뭐 1억이라든가 1억 5천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인원수에 맞춰 토지 면적을 마치 그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분급하듯이 분급을 하는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생산 공간을 마련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교수님은 현금을 굳이 기준으로 잡으셔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산인데 그러니까 이게 땅도 있는 것 같고 현금도 주는 것 같고 약간 애매모호한 개념처럼 느껴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 현금 기준을 딱 잡아서 그게 뭐 토지인지 현금인지 막 이렇게 모호하거든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 이유는 제 단순하게 지금은 토지가 중심적인 생산 수단은 아니니까요. 기계도 있고 뭐 다른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토지로 국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현금으로 정하는 거고 이게 이제 곧 협동조합 지분으로 투자가 되면 사실 토지든 아니면 생산 설비든 다양한 형태로 이제 실물 자본이 되기 때문에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네.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 시간 정한 게 있는데 다 됐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뭐 아쉬운 점이 뭐 조금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인간적 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를 향한 사회적 상상력의 원천으로서의 어떤 김용서 선생님의 사고 체계, 이거를 일단을 본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여정이 많이 남았다. 지금 이제 첫 발을 띄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